자, 27번부터 이제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도매상의 유형 중 한정 서비스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물류관리사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통관리사 시험에 조금 더 적절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보시죠. 자, 상인 도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로서 정리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 도매상이란 뭐냐? 일단 취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품에 독립적으로 소유한 사업체로서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거로서 지금 물어본 건 이 상인 도매상 중에 완전 기능 도매상과 한정 기능 도매상으로 나누는 걸 알고 있느냐, 이런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완전 기능 도매상과 뒤에 한정 기능 도매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완전 기능 도매상은 서비스가 종합적이고 한정 기능 도매상은 서비스가 한정적이에요. 자, 완전 기능 도매상은 서비스는 종합적으로 하되 제품 구색만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 도매상은 거의 모든 제품군, 한정 상품 도매상은 몇 가지 제품군, 그리고 전문 상품 도매상은 제한된 수 몇 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종합적으로 하되 제품 구색군에서 차이가 나는 걸 완전 기능 도매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하는 한정 기능 도매상은 서비스가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금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이런 게 안 돼. 현금으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거고, 트럭 도매상 같은 경우는 고정된 장소에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계속 판매, 우리의 트럭에다가 수박 실어서 파는 그런 것들 있죠. 그렇게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들을 한정 기능 도매상으로 하고, 유형들은 이렇습니다. 현금 도매상, 트럭 도매상, 직송 도매상, 진열 도매상, 우편 주문 도매상, 프랜차이즈 도매상. 즉 제품 구색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면 한정 기능 도매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한정 서비스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뭐예요? 2번이죠. 얘는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한다는 얘기보다는 제품 구색군을 몇 가지 제한된 것만 취급한다는 얘기이니까 완전 기능 도매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 물류관리사 시험에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지만 일단 뭐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 도매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 문제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상에서는 경로 파워, 유통 문제죠. 이것도 경로 파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로 파워는 자, 중간상의 제조업자를 존경하거나 동일시하라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감, 이거 어려운 표현을 뭐라고요? 준거화하려고 하는 거죠. 바라는 정도가 클수록 커지고 유명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네임 밸류가 있는 제품일 경우 그런 경로 파워가 커진다. 정답은 준거적 파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경로상에는 여러 가지 파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갑과 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것들 보시면 보상적 파워는 권력 행사자가 권력 수용자에게 어떤 보상, 예를 들어 판매를 독점해서 해서 너희들의 수익을 안전 마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거에서 믿고 따르겠죠. 을사가 갑사에게 대해서. 전문적 파워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이런 데 있습니다. 조언과 교육과 또는 여러 가지 조언, 교육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런 데에서 이제 파워가 나오는 거고요. 합법적 파워는 등록, 계약, 권리 이런 데에서 이제 파워가 나오는 것이고, 강압적 파워는 처벌, 위협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로 이런 파워들이 있구나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매업태. 맨날 나오는 거죠. 할인형 대규모 전문점. 뭐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카테고리 킬러라고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형 대규모 전문점 이런 키워드와 토이저러스 이런 데요. 애들 노는 것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아서 좀 싸게, 전문점이지만 싸게 파는 그런 형태.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오피스 디포, 문구 이런 것들을 파는데, 기존 전문점과 상품 구색은 유사하나 대량 구매 판매해가지고 낮게 싸게 파는 거, 카테고리 킬러. 대표적으로는 하이마트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였죠. 자, 30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공통 모듈 A를, 공통인데 여러 제품 모델에 적용하면 공통으로 적용될 부품품 같은 내용이죠. 공통 모듈 A의 수요는 이 모듈이 적용되는 개별 제품의 수요를 다 합힌 거죠. 예를 들어 B 모델에도 들어가고 C 모델에도 들어가고 D 모델에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얘네 수요를 각각 더한 게 A의 수요가 되겠죠. 개별 제품의 수요가 얘가 플럭추에이션이 있든 얘가 플럭추에이션이 있든 얘가 플럭추에이션이 있든
개별 제품의 수요 변동이 크더라도 공통모듈 A의 수요 변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커지면 뭐 얘가 내려갈 거고, 뭐 얘가 높아지면 뭐 얘가 내려갈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는 그 리스크 풀링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수요에 대해서. 우리 왜 주식을 하시는 분은 바로 이해될 텐데 ETF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별 주식을 샀을 때는 어떤 그 주식마다 등락이 크지만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이렇게 해버리거나 S&P 500 이렇게 해버리면 우량 기업들 다 모으니까 그 변동성은 크지 않잖아요. 개별 기업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하지만 ETF 이렇게 묶어버린 공통 모듈 그렇게 묶어버린 것들은 리스크 플링이 된다. 그래서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 어찌됐든 정답은 1번입니다. 리스크 플링, 즉 재고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여러 지역의 수요를 하나로 통합했을 때 수요 변동성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A 지역 있고 B 지역 있고 C 지역 있고 D 지역 있으면 각각에 관리하는 것보다 공통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여기는 수요가 많아지고 여기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관리하면 위험이 해칭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역별로 다른 수요를 합쳤을 때 특정 고객으로부터의 높은 수요 발생을 다른 지역에서는 낮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합치면 제로섬이 발생하죠. 그래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변동성의 감소는 안전재고를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평균 재고가 감소하게 되고 평균 재고가 감소하면 재고 관리 비용도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리스크 플링을 하게 되면 결국 재고 관리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도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지의 나머지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제가 옆에다 해설 달아놨으니까 한번 꼭 공부해 두십시오. 저는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효율성 관계상 이렇게 제가 별도로 해설을 달아놓은 건 다룰 것만 다루고 안 다룰 건 그냥 넘어갈게요. 꼭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더라.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푸는 핵심은 내가 풀린 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맞추는 게 일단 첫 번째긴 해요. 그렇지만 이번 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했을까? 내가 안 배웠던 건 뭘까? 이런 거를 체크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단순히 이제 정답이 뭐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설 달아놓은 거 꼭 보십시오. 자, 31번. A기업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계속 연습했죠. 이런 문제가 제일 쉽다는 거. 왜? 이 산식 주고 그대로 초등학교 산수처럼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자, A기업은 최근 수송 부분의 연비 개선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대요. 총 주행거리는 같다고 가정할 때 연비 개선 전 대비 그리고 연비 개선 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좋은 게 산식을 다 줘버렸죠. 연료 사용량 곱하기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를 곱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우리는 그럼 계산할 게 연비 개선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하고 연비 개선 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곱해서 빼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총 주행거리, 평균 연비, 전후, 그리고 배출 개수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자, 연비 개선 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 연료 사용량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총 주행거리를 연비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이건 산식이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우리가 알아서 도출해내야 되는 식인 거죠. 총 주행거리를 평균 연비로 나누면 이게 연료 사용량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뭐 외워서 푸는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만 킬로미터를 평균 연비 4로 나눠서 배출 개수는 주어졌죠. 0.00이라고. 그럼 60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연비 개선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0만을 5로 나누면 50이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빼주면 연비 개선해가지고 우리가 배출 감소량이 10kg이나 감소시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2번. 자, 고객이 제품을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걸리는 지금 토탈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문 주기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죠. 우리 물류관리론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도 지금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이 주문 주기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각 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3번. 역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옳은 것은 늘 나오는 문제죠. 자, 기억, 수작업인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해서 회수, 뭐 반품, 폐품 이런 거 물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리수거만 해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죠? 자, 수작업인 경우가 많죠. 순물류보다. 자동화도 어렵고요.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대상 제품의 재고 파악. 분리수거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맥주를 5캔 샀으면 5캔 샀다. 10캔 샀으면 10캔 샀다 이렇게 하겠지만 술 먹은 다음날 몇 캔 버렸어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 그죠? 그 편의점에서
맥주 5캔에 11,000원 이벤트 해가지고 5캔 사왔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순물류겠죠. 근데 우리가 다 먹고 어제 몇 캔 마셔서 몇 캔 버릴 거예요? 그러면 3캔 마셔 4캔 땄는데 뭐 3캔만 버릴 거야. 이렇게 계산이 안 되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고 파악도 어렵고 역물류 같은 경우는 가시성 확보, 투명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용이하지 않습니다. 디귿, 순물류에 비해 어려워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최종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반품, 폐기 제품을 회수하는 물류도 전부 역물류에 포함되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정답은 3번. 자, 블록체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뭐 블록체인, AI, 그리고 IoT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아주 기본 개념들만 출제되고 있어요. 왜? 알맹이는 사실 지금 없거든. 알맹이로 들어가려면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특정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투명성 혹은 추적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에 있어서는 접목시킬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기억. 신용거래가 필요한 온라인 시장에서 해킹을 막기 위해 즉 보안이죠. 보안이 잘 되는 게 블록체인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문장이고 책에도 있죠.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이 각각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카테고리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귿, 자 추적이란 키워드, 관리 이렇게 키워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디귿 맞고요. 리을, 거래 기록을 분산 원장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분산 보관해서 투명성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리을 맞습니다. 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35번. 물류 서비스 중 우리가 거래 전 요소, 거래 시 요소 또는 거래 중 요소라고 하고요. 거래 후 요소 이렇게 해서 물류 서비스의 요소가 각각 구분되는 게 있었죠. 자, 보증 수리는 뭐예요? 이 거래가 다 끝나고 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후 요소죠. 거래 후 요소고. 니은, 재고 품절 수준은 거래 후 요소나 거래 전 요소를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외워주세요. 거래 시 요소 또는 거래 중 요소입니다. 니은 맞고요. 명시화된 회사 정책, 요것을 이제 거래 전에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래 전 요소, 거래 전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주문이 얼마나 편리한가는 거래 시 요소, 즉 거래 중 요소입니다. 니은, 니은에서 정답은 4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정형화돼 있잖아요.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표에다 넣고 그 표만 외우면 되는 그런 문제였죠. 자, 특히 헷갈리는 게 늘 이론 시간에도 강조드렸지만 얘가 좀 헷갈리니까 거래 시 요소라는 거 재고 품절? 거래 전에 재고 품절하면 물건을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36번. 효율적 공급 사슬 및 대응적 공급 사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적 공급 사슬은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용 절감, 최저 가격 이런 키워드가 효율적 공급 사슬이고 대응적 공급 사슬은 유연하게 고객 서비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수요에 대해서 유연하게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거나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얘는 비용 절감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또 잘못 해석해서 대응적 공급 사슬은 비용 절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는 틀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어찌됐든 효율적 공급 사슬은 비용 관점이 조금 더 강하고 대응적 공급 사슬은 어떤 수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강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대응이죠. 자, 기억. 효율적 공급 사슬은 모듈화를 통한 제품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맞죠? 틀리죠? 모듈화를 한다는 건 비용을 유연성 확보를 한다는 건 대응적 공급 사슬에 조금 더 적합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연성 확보는 대응적 공급 사슬에 맞는 얘기다. 유연하게 대체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대응적 공급 사슬은 불확실한 수요에 대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니은 맞네요. 자, 디귿. 효율적 공급 사슬은 생산 운영 전략은 가동률 최대화. 그러니까 유휴하지 않고 가동을 최대로 해서 결국 가동률이 최대화되면 뭐예요? 쉬지 않으니까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 대응적 공급 사슬은 리드타임 단축보다 비용 최소화. 바뀌었죠? 리드타임을 단축해서 고객 서비스나 이런 걸 높여서 수요에 대응하는 게
더 낮다고 보는 게 대응적 공급 사슬이고 비용 최소화는 효율적 공급 사슬에 대한 내용이죠. 리을도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네요. 자, 37번. 저는 이런 문장 요 정도만 봐도 아, 이거는 지연 전략이다 라고 감이 와요. 사실 저것만 보면 풀 수는 없지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패턴을 아실 거야. 지금까지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시는 분들은 뭐를 만든다. 근데 저 끝에서 할 거는 좀 남겨놨다. 뭐요? 다 지연 전략이죠. 볼까요? A사 제품은 전 세계 고객에 다양한 전압과 할 게 많다는 거지. 저 끝단에서 전원 플러그 형태에 맞게 생산된다. 그래서 하나를 너무 중간에서 많이 만들어버리면 수요에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A사는 고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 많이 공통 모듈, 공통 부분품, 공통 어셈블리를 많이 이제 생산한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전력 공급 장치나 전원 케이블 이런 것들은 지금 고객마다 다 니즈가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국가마다. 그래서 그런 조립 그것들은 맨 저 끝단에 보내가지고 맨 마지막에 고객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그때 조립하기로 했다. A가 적용한 공급사슬 관리 전략은 뭐예요? 지연 전략이죠. 나머지 것들도 이제 공부하시고 3번 뭐예요? make to stock 같은 경우는 비축 생산을 얘기합니다. 대량 생산 후에 재고를 쌓아두고 이만큼 쌓아두고 그때그때 이제 파는 재고를 많이 쌓는 전략이 make to stock입니다. 3번 정도가 좀 보기 힘든 지문이네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8번 채찍 효과. 늘 나오는 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최종 소비자의 수요 정보가 공급자 방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요 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2번 자, 구매자의 사전 구매를 통해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려면 사전에 구매한다는 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수요 정보에 어떤 왜곡이 발생해서 이제 그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좀 큰 왜곡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수요에 기반한 사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구매를 해야 돼요. 이 외에도 로트 단위로 구매를 하는 거나 일괄 배치 오더라고 하죠. 배치 오더 하는 것은 수요의 왜곡 현상을 발생시키죠. 크게 주문하는 거. 나는 지금 필요한 게 3개인데 예를 들어 허니버터칩 3개 필요한데 주문 단위 자체가 허니버터칩이 한 박스 단위를 주문해야 돼. 그럼 결국 이게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한 박스였다가 그 위에 이제 위로 갈수록 점점 더 수요가 왜곡되는 현상.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정보 공유 이런 것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보가 가시화되고 투명화되면 채찍 효과가 감소하는 거였죠. 3번, 4번, 5번도 좋은 선지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2번. 자, 39번. 창고에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크로스해서 건너가서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유통업체 물류 시스템 뭐예요? 1번. 크로스 다킹의 얘기가 되겠죠. 구분, 분류, 집화 정도의 기능만 되고 보관의 기능을 매우 줄인 게 바로 크로스 다킹이죠. 바로 나가버리는 거. 즉 물류센터 도착 즉시 점포별로 구분해서 A, B, C 이렇게 구분해서 바로 출하시키는 시스템 1번 크로스 다킹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40번 물류 관련 보안 제도. 이것도 늘 나오는 문제였죠. 자, 기억. 국제 표준화 기구가 나오는 순간 바로 ISO로 시작하는 걸 골렸어야 돼. 28,000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제 표준화 기구가 나오는 순간 ISO이기 때문에 ISO 중에서 고르셨어야 되고요. 어찌됐건 국제적으로 보안 상태가 유지되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보안 경영 인증제도. 물류와 관련된 인증제도는 ISO 28000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자, 니은 세계 관세기구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바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즉 AO 제도입니다. 즉 종합인증 우수업체죠. 자, 디귿 미국 세관의 민간협력제도 제일 첫 번째 보안 제도죠. 얘는 뭐예요? 시티팻을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화물 운송론 들어가도록 할게요.